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혼자인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낄 법도 한 것이 저는 고아로 기억도 없을 만큼 아주 어릴 때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불합리한 시선, 불쌍하다는 시선을 다 받고 자랐었죠. 세상은 고아에게 많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히 운 좋게도 청소년 센터에서 친해진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된 한 회사의 경리로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었죠. 성인이 된 후에 저는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어요. 물론 태어나고 내 것 하나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삶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성인이 되어 혼자 독립해서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 부더니도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만 주는지.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적응하는 일은 참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어른들 사이에서 저는 일에 빨리 적응하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제 사정을 그리 쉽게 봐주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됐으니 빨리 적응해서 한 사람 몫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였나 봐요. 제가 고아인 걸 알고 잘 챙겨주는 직장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게 된 것이. 21살이라는 나이에 들어간 회사였기에 보육원 원장님, 청소년센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사회라는 곳에서 저에게 잘해주던 어른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가끔 직장 상사는 저에게 생일이라며 선물을 챙겨주고 저녁밥도 사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일이 일어난 건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상사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사실을 말하니 상사는 크게 당황했지만 다행히 제 아이를 임신한 저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 말에 껌뻑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전 가족이 생긴다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고 임신까지 하게 만든 직장 상사라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왜 결혼까지 가고 있냐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저 때 제 나이가 고작 21살 무렵이었어요. 지금이야 저도 이게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이름을 알지만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 아니,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처음인 햇병아리였습니다. 애들끼리는 직관적인 일이 많지 이렇게 은근히 술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전말이 남편의 수작질이라는 것을 저 때는 알지 못했죠. 그러니 남편의 말에 속아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 후에 정말 잘해줬냐고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사연을 쓸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전혀 행동거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매일같이 술을 마시러 다녔고 심지어 여자까지 만나고 다니느라 임신한 저는 뒷전이었죠. 거기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행실은 여전했어요. 역시나 쓰레기였죠. 거기에 더해 심으라는 사람은 제가 갑자기 아이 생겼다고 남편 옆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며느리니까 절 너무 싫어했어요. 시댁이란 곳에 제 편은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말해드린 건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당시 제가 상당히 어린 나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고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하물며 저랑 결혼한 사람, 즉 가족이다? 그러니 사실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전혀 모르고 시댁 식구들의 말을 무조건 옳다 믿었죠. 특히나 제가 임신한 후에는 회사를 그대로 다닐 수 없어 그만두게 됐거든요.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을까 싶어서 결혼하기 전에 얼른 제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몸도 불러오는데 회사 계속 다니면 좀 그렇지 않겠어? 힘드니 집에서 그냥 쉬어. 어차피 돈이야 내가 벌고 있으니까. 애기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저도 같이 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 당신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래. 임신하면 입덧이다 뭐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알아? 그렇다고 회사 사람들이 임신했다 당신 봐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 말대로 회사는 일단 쉬고 당신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재취업해도 괜찮을 거야. 당시엔 절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감동하면서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 어린 저를 꼬셔서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 어린애의 배를 불려놓고 말이죠. 그래서 배불러 오는 저를 회사에서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있는 저에게 매일같이 회사 사람들을 욕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릴 게 분명했으니 이런 말을 저에게 했던 거겠죠. 하지만 남편을 말을 따른다는 이 일이 또 하나의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래도 절 싫어하던 사모였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 더 못살게 괴롭히더라고요. 저한테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일만 더 하는 식충이라면서 말이죠. 아니 너는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그렇게 덜컥 그만둔다 하는 거니? 얘가 어려서 그런지 정신머리가 없구나. 어머님, 회사는 기란 씨가 그만두라고. 에이, 시끄럽다. 너는 그럼 남편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도 있냐? 왜 남의 귀한 아들 핑계대면서 이 시어머니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일을 전부 제 탓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지만 시모는 그것조차 듣기 싫다는 듯이 말을 했죠. 전 당시 너무나 억울했어요. 제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시모에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 해놓고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도 제 엄마인 시모에게 사실 하나 말해주지 않았으니 속상한 마음에 뒤에 숨어서 우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갔죠. 그런데 시모의 괴롭힘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이 낳고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가진 몸으로 무거운 걸 든다거나 아니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쓰는 거겠죠. 아무튼 저 역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더 괴롭히는 겁니다. 너는 집구석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집안일을 잘하기를 해? 아님 제서방이 아침마다 회사를 나가는데 아침 밥상을 제대로 차릴 줄 알아? 제가 입덧이 심해서 지금 밥 냄새 맡기가 힘들어서요, 어머님. 나중에 입덧 끝나고 제가 어떻게든 배워서 아침 식사 준비하도록 할게요. 넌 항상 그게 문제다. 내가 언제나 뭐라고 하면 말대답이나 할 줄 알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려고 우리 아들 꼬셔서 애 가진 거 아니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아이 이렇게 덜컥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란 씨가...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라도 뱉을 생각도 하지 마라. 어딜 감히 하늘 같은 제서방 흉보는 소리를 저렇게 서슴없이... 아휴, 아무튼 지금 아침밥 차리기가 힘들면 내일부터라도 이제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 생활비 한 푼 보태주는 것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면 제 몫이라도 해야지. 입덧도 심한 사람한테 남편 밥 준비 안 하고 뭐하냐 하는 건 예산일에 심지어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이렇게 지금 결혼한 것 아니냐는 타박까지 들어야 했죠. 거기에다 시모는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면 매번 이날과 같은 잔소리가 제 귓가로 날아들었죠. 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어찌 보면 제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은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분가를 하자 남편에게 말 안 했냐 하시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회사 다니던 때도 계속 시댁에서 지내던 사람이라 분가 생각이 전혀 1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남편 이외에 남편보다 더 어른인 시모와 함께 지낸다는 건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떡하나요? 남편이 당장은 자본금이 없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는데. 그래서 들어간 시댁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북적북적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던 제 어린 생각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원래도 주변 주임이나 과장님들이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시집살이 이야기들을 해서 전 이게 부당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결혼하면 응당 저처럼 말 듣고 이런 집안일들 전부 다 아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시모는 회사 사람들이 말했던 시집살이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산부에게 집안일을 다 맡긴 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여기에 산딸이 가까워졌을 때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불 빨래까지 시켰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했던 것은 그저 가족이니까. 오직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고아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당한 대우에 큰 소리를 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족이라는 이 한마디 단어가 정말 절실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게 부당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겨우 일주일 남짓 들어갔던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였지만요.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서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당하는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인가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럼 보통은 임신한 사람에게 이런 집안일을 시킨다거나 찬물에 발 담그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머, 산모가 일을 어떻게 해요? 애를 낳기 전에 생각을 해봐요. 그 무거운 애를 배에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일이 되겠어요? 솔직히 이런 진실을 들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우울해지더군요. 나처럼 당한 사람은 거의 없구나. 내가 지금 남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거기다 더해서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찾아와서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반면에 저희 남편은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던 그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하루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아이를 출산하던 날도 겨우 늦장 부리며 들어와서 애 얼굴만 슬쩍 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죠.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 피곤하다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출산 이후에는 더욱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집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이라고 관심이 있을까요?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하거나 말거나 매번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먹고 만취가 된 상태로 본인 데리러 오라는 소리나 했죠. 아직 신생아였던 아이를 그대로 놓고 밖으로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또 아이를 두고 나간다면 시모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운다, 아이 밥 먹이고 있다 이런 말로 못 데리러 간다 말을 하면 고주망태가 된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당장 나오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제 아이가 신경도 안 쓰이는 모양인지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를 케어하라고 말이죠. 그러다 일이 일어난 건 순식간이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저에게 데리러 오란 날이었는데 아이가 유난히 울어 나가기 힘들었던 날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데리러 빨리 나가지 않으면 평소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게 분명하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섰던 날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데리러 갈 때도 영 느낌이 좋지 않았던 날인데요. 그래도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을 픽업하고 난 뒤 고주망태가 되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편을 주수석에 태워서 집으로 오던 길이었죠. 이날 저는 정말 나가기 싫어서 남편에게 택시 타고 집에 오면 안 되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제 감이 우습다는 듯이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달이 나버렸죠. 아마 그날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운전대를 잡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2차선 도로 맞은편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오던 차가 불안하다 싶어서 갓길까지 바짝 붙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역시나 사고를 치고 말더군요. 비틀거리던 차는 단번에 중앙선을 넘어 저희 쪽으로 역주행을 했거든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사고가 나는 그 짧은 순간 저도 모르게 나부터 보호하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어버렸죠. 그래서 그 맞은편 차가 조수석 쪽을 받게 됐어요. 상대편 차가 조수석을 박은 탓에 차는 빙글빙글 돌며 겨우 옆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출 수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옆자리를 슬쩍 보니 남편의 상태가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 저는 저 스스로 119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말이죠. 경찰서가 가까이 있었는지 사고가 난 지 5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상대편 운전자와 저희 상태를 보더니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에 저희를 먼저 실어 보내주셨습니다. 다행이라면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에 저는 경상으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인사불성에 잠까지 자던 상태라 자기 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해서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제가 방어운전을 한답시고 갓길로부터 피했던 반대편에서 왔던 차량은 제 예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었기에 과실은 그쪽에 있다 보험사에 안내를 받았고 보험비도 다 받았지만 남편은 이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자 시모와 남편 모두 난리가 났죠.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던 제 멱살까지 잡으면서 시모는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 정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어떻게 제 한 몸 살자고 자기 남편을 방패막이로 쓸 생각을 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시모의 큰 난동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모를 막았죠. 환자를 붙잡고 이 난리통을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너 우리 애를 그렇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아니 땐 야밤에 이런 일이 생겨? 마치 사고 자체가 제가 벌인 괴력인 듯이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시모의 말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사고 자체가 제가 벌인 일도 아닌데 마치 제가 무슨 엄청난 계획이라도 하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자 시모도 제 딴에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저를 살인자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저는 큰 죄책감이 느껴져서 몸도 안 좋은 와중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계속 그러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리 저자세를 취하는 것도 아마 답답하다, 왜 그러냐 하시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어린 나이부터 이 집안에서 거의 세뇌 비슷한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산모들의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다 부당하다는 생각은 가지게 되었지만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아마도 이런 제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말을 하면 되지 무슨 문제냐 하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TV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애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마음에 작은 불신이라는 불씨가 생겼지만 당시에는 아직 불씨에 불과한 상태였죠. 아무튼 그래서 시모와 남편은 제가 저자세로 나오자 기회를 잡았다 싶었는지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집에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둘을 상대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 학원비랑 생활비를 제대로 된 일도 못 구하는 네가 책임이나 질 순 있겠니? 왜? 남편 말고도 이제 애 앞뒤까지 막으려고? 역시나 그 사고는 계획적으로 꾸민 거구나.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님에게 남편이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도 그런 거려. 그렇다면 잔소리 말고 애는 여기에 두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란 인간이 우리 집에 입고 난 뒤부터 우리 집안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니 당장 나가. 아이가 지금 예체능 계열 쪽 비싼 학원을 다니고 있었기에 제가 생활비나 이런 학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아이는 아예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가 안 나가고 싶다 버티니 이제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돈으로 병수발까지 하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머리 숙여 잘못하고 미안한 줄 알면 애 알기 전에 조용히 나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쫓겨나도 언젠가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혼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된 후로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니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서 아이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를 이렇게 쫓아낼 거였으면 이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저 남편이 날 사랑하니까, 아이 엄마니까 이혼은 안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재산 분할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마도 독방 육아 및 그간의 본인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저에게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할 테고 아이도 본인들이 키울 수 있을지 장담을 못했겠죠. 그래서 나가라면서도 이혼만은 절대 못해주겠다 했던 거죠. 아무튼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였으니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전 이런 심오한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그냥 껌뻑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결국에 따지자면 제가 실수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능이었을지언정 나 살자고 핸들을 꺾은 건 진실이자 사실이었고 남편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학원에 있었을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울면서 저한테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더군요. 아빠가 구석에 버려둔 거 예뻐서 내가 달라고 한 거야. 친구가 이거 비싼 것 같대. 혹시나 엄마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엄마,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쫓겨나는 거지. 아이는 이미 제가 왜 이 집을 나가는지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도 유달리 챙기며 좋아했던 목걸이를 저에게 걸어주면서 비싸다니까 엄마 힘들 때 그냥 팔아서 써. 하고 말을 해주는데 평소에 친구처럼 지냈던 딸아이기에 순간 눈물이 흐르더군요. 게다가 딸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내는지 고아였던 저 역시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며 이 목걸이를 주는지 그 마음을 10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끝내 저는 아이의 손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곧 있으면 시모가 집에 들어온다던 시간이 다가오기도 했고 또 시모가 저를 보고 뭐라고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딸과 함께 울면서 얘기를 하다가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움직였죠. 아이는 끝까지 제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다음에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어떻게든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 격리로 잠깐 일한 경력밖에 없는 사람을 써주는 곳은 없었죠. 그래서 겨우 찾게 된 게 어느 분식점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분식점은 관광명소 근처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도 고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좋게 본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낼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그런 미친 집안이 다 있대? 하면서 크게 화를 내주셨죠.
아니, 자기는 그걸 참고만 그렇게 살았다고? 아니, 무슨 20대 어린애를 데리고 애까지 낳게 해놓고 자기 아들 뒤치다거리 다 맡겨놓고는 이젠 내쫓겠다고? 거기다 이혼은 안 돼?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막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그날 핸들을 그렇게 꺾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그렇게 되는 일도 없었고, 그러면 저도 그때처럼 계속 아이 보고 함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유, 연희 씨.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연희 씨 나이 아직도 젊은 나이야. 그리고 지금 애가 있다고 하지만 연희 씨 정도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서도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지금 부려먹고 싶어서 그 집안에서 연희 씨한테 수작을 벌인 거라니까. 그 사장님의 설득 덕분에 저는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했던 말처럼 아이를 키우기엔 내 사정이 모자라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게 됐죠. 사장님이 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비 이야기에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경제관념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마도 제가 당장 버는 벌이로는 아이를 케어하긴 어려울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 생각을 했고, 사장님의 추천으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예전에 사장님이 붕어빵 장사를 하셨던 분이라 건너 기계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몫이 괜찮은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사장님 조언 덕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처음 자리를 잡겠다 생각한 그 지역이 좀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들은 부자들이 길거리 음식도 제대로 먹을 생각을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야. 여기처럼 자수성가로 일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래서 이렇게 붕어빵처럼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이 근방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오히려 이런 붕어빵 같은 간단한 간식이 잘 될 거라면서 꼭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크게 돈벌이가 되진 않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미천을 땡길 순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붕어빵 장사. 요즘 붕어빵 가게를 찾기가 힘드니까 사장님이 했던 말처럼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 붕어빵 가게엔 단골 손님이 덜어 있었는데 그중에 9살에서 10살 된 꼬마 손님도 있었어요. 항상 슈크림과 팥, 피자를 골고루 사가던 꼬마 손님이었죠. 제가 말주변이 좋지 않아서 제법 오래도록 그 꼬마 손님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장사를 진득하게 해본 사람도 아니었으니 이런 손님들을 더 끌기 위해 뭘 해야 한다 그런 것들도 없던 때였죠. 그러다 하루는 조금 용기를 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맛이 제일 좋아요? 하고 물어보니 슈크림이요. 하길래 서비스로 슈크림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곤 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 꼬마 손님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학교를 오가는 그 친구에게 제 딸의 모습이 보여 그리운 마음에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 단골 꼬마가 그날은 뜬금없이 제 목걸이를 유심히 보더니 아줌마도 이 목걸이 있어요? 아줌마가 찬 목걸이 우리 엄마랑 똑같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꼬마 손님과 함께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하고 얘기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더니 그날은 꼬마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집에서 심부름을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나 붕어빵 아줌마 앞이야. 오늘은 붕어빵 몇 개 사면 돼요? 나 슈크림이랑 피자도 먹고 싶은데 그 2개도 같이 사도 되죠? 그러면서 제 목걸이 얘기도 하는 듯 했는데 조금 있으면 사람들 퇴근 시간이기도 해서 붕어빵을 만드느라 바빠 움직이던 터라 꼬마 손님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가던 꼬마 손님이 그날은 붕어빵을 받고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왜 집에 바로 안 가요?
매번 붕어빵 받으면 저기로 뛰어가고 그랬잖아요. 아, 엄마가 아줌마 목걸이 이야기했더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저 데리러 오겠대요. 목걸이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온다고 했다고? 의문이 들었지만 그냥 근처에 있어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려나 보다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혹시나 아이에게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일단은 기다리는 김에 제 붕어빵 트럭 앞에 꼭 붙어 있으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리곤 10분, 20분 시간이 좀 걸린다 싶어 아이에게 마실 것과 함께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더군요.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제 딸의 모습이 겹쳐지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붕어빵 트럭 앞으로 벤츠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주르륵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잔뜩 쫄았죠. 왜냐하면 이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던 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던 꼬마 손님이 엄마!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달려가 버렸죠. 순간 벙쪘어요. 저는 그 꼬마 손님이 저렇게 돈이 많은 집 자제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데리고 집에 가겠지 싶어서 다시 붕어빵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달려간 아이를 데리고 그 엄마란 사람이 저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순간 혹시라도 아까 아이에게 마실 것이랑 붕어빵을 준 게 잘못된 일이었나 잔뜩 쫄아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다른 게 아닌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뚫어지게 보다가 하는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이거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인데? 아버지가 제 남동생이랑 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장님이 갖고 계시죠? 약간 경계하는 것처럼 저에게 물어봐도 되냐 하는데 저 역시도 의심쩍어서 남동생이요? 그런데 그걸 왜 여기서 물어보세요? 남동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셔야죠. 하고 말을 하자 그 여자는 목에서 목걸이를 쓱 꺼내더군요. 전 그 여자의 목에서 나온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정말로 딸이 줬던 목걸이랑 똑 닮은 게 거기서 나왔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그 여자한테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 남편 이름을 묻더라고요. 혹시 그 남편이란 사람 이름이 방기란 맞나요? 왜 그 안쪽 사거리에 위치한 2층 집에 사는 방기란 씨. 제가 맞다고 하자 그 여자는 지금 당장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날 장사를 정리하고 그 여자를 따라 나서게 되었죠. 저는 그 여자의 차를 타고 인근의 조용하고 따뜻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했죠. 이 여자 역시도 엄청난 사연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여자의 말에 저는 기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게 제 시모이자 그 여자의 새엄마 되는 사람에게 9살에 버려졌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엄마는 절 낳다 돌아가셨죠. 아빠는 어린 절 생각해서 엄마라는 역할을 할 새 아내가 필요하다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쪽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저에겐 그래요. 새엄마가 되던 사람이겠네요.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쭉 늘어놓던 여자는 지금은 돌아가신 시부의 새 부인이 바로 제 시모라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제 신우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새엄마는 저를 썩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눈치채지 않게 저를 작게 괴롭히곤 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빠에게 했을 때 아빠는 그저 새엄마라서 그러냐 하면서 제 말을 그냥 넘겨 들으셨어요. 아마 그때 제 말을 깊게 들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여자, 아니 제 신우되는 사람 역시도 시모에게 작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시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주 신우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서면 신우를 안 잊고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아이가 생겼죠. 아빠는 늘 제가 혼자인 게 걱정이라며 동생이 생겨서 좋지 않냐 물으셨어요. 저 역시도 동생이 생긴 건 무척이나 좋은 일이라 방방 뛰면서 좋아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신우와 3살 더 어린 동생이 바로 제 남편. 시부는 사별한 전처의 딸이었던 신우와 현 아내의 아들 남편. 이 둘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아껴줬대요. 그러면서 둘은 남매라는 징표로 세상에 단 2개뿐인 주문 제작 목걸이까지 만들어줬다 하더군요. 아빠는 저와 동생이 잘 지내길 바라시면서 당신 목에 있는 목걸이와 지금 제 목에 있는 목걸이, 이 2개를 세상에서 단 2개밖에 없는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하지만 그걸 저와 동생의 목에 걸어주는 걸 보던 새엄마란 사람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사람 좋은 시부와는 다르게 시모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신우를 도저히 예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신우가 9살, 남편이 6살 됐을 때 등산을 좋아하던 시부가 암벽을 타다 실족사로 돌아가시자마자 시모는 바로 신우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신우가 사라졌지만 대충 둘러댄 모양이더라고요. 신우의 외가, 그러니까 시부의 전처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집에서도 쫓겨난 전 어디도 찾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미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고 친척들은 어디에 사는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새엄마를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 밀어내고 그 집을 독차지하겠다 그런 짓을 벌인 거니까요. 한순간에 버림받은 신우는 시모를 원망했지만 고아원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더군요. 만약 제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도 새엄마처럼 못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을 수 있었죠. 정말 좋은 사람에게 사랑을 잔뜩 받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부유한 양부모 밑에서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덕에 계모였던 시모에 대한 원망은 잊고 잘 살게 됐고 지금은 회사까지 차려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데 아이를 통해 오늘 저를 만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죠. 시모가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순간 어릴 때 잊었다고 생각했던 복수에 대한 감정, 포기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게 그 집안에 같이 복수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냥 넘기려고 했던 그 감정이 단지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집안에 복수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가령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던가. 아까 아이 때문에 이렇게 붕어빵 장사하고 계신다고 했죠? 신우의 말에 저 역시도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복수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어차피 저야 맨몸이니 신우가 말한 복수로 아이라도 데려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니 신우도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복수를 위한 시간은 조금 걸렸어요.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인간들은 아주 교묘한 인간들이라 아무 대책도 없이 찾아가면 분명 저희가 질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제가 변호사랑 함께 얘기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신우는 본인 변호사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그날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방법을 찾았다며 저에게 전화를 왔죠.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게 결정됐으니 저와 신우는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모는 처음에 신우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누구신데 저희 며느리하고 이렇게 찾아왔죠? 남의 집안일은 무슨 말을 얹으려는 모양인데 일 없으니 그냥 나가세요. 당신이 버린 우리 아빠 친자식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지?
남의 집안일이란 말을 입에 담는 걸 보니? 신우가 시모에게 본인의 정체를 밝히자 시모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 친 다음에 신우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 우리 아버지 유산은 혼자서 잘 쓰셨어요. 분명 유언장엔 나랑 기란이 둘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준다 되어 있었을 텐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겨나기만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 유언장엔 그런 말 따위 없었어. 뭐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제가 미성년자 때 발생한 양육비랑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그건 뱉어야 하는데 자신 있으시죠? 아마 금액이 꽤나 될 텐데. 시모는 신우의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그럴 돈이 어딨니? 기란이 키우느라 다 쓰고 없지? 하는 겁니다. 그의 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죠. 그래요, 그럼. 아빠 자식이 저와 기란이 둘인데 기란이한테 다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제는 벌어서라도 저한테 갚으셔야겠네요. 어떻게, 각오는 되셨나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한 건 고의가 아니야. 나도 기란이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러니 제발 소송만은. 신우의 소송이란 말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소송만은 안 된다. 신우에게 저자세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신우의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면모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는 그러거나 말았거나 시모에게 저를 그렇게 버리셨으면 대가를 치르셔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차피 그이가 남긴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너한테 돌아갈 돈은 거의 없었다고. 제 무덤을 판 거였죠. 시부가 남긴 돈이 있었다는 말을 신우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덕분에 파는 신우에게 흐름이 돌아갔습니다. 아, 지금 그 말은 저한테 줘야 할 돈, 아빠가 제 앞으로 남긴 상속 재산이 있었단 말이죠? 빚 내서라도 그 돈 전부 준비해두세요.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아차 싶었던 시모는 필사적으로 신우에게 싹싹 빌었지만 신우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기댈 구석이 없다 생각했는지 이제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가, 내가 그간 미안했다. 쟤랑 친한 모양인데 네가 쟤 좀 말려봐라. 너 내가 얼마나 근검절약하며 지금까지 살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잖니. 저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 새끼라서요. 절 도와준 사람 배신하는 그런 행위 따윈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한테 한 짓이 무슨 짓인지 다 깨달았거든요. 그런 저한테 시모는 지금까지 저한테 쓴 돈이 얼마고 그간 저류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고 하면서 돈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그렇게 따질 거 많으시면 그이랑 저 이혼할게요. 어차피 육아랑 제가 부당한 대우받고 그 집에 있던 거 이젠 다 알았으니 이혼할 이유는 충분하겠죠. 저라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줄 아셨어요? 꿈도 크시네. 하면서 시원하게 욕을 해주었죠.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무슨 말은 못하고 씩씩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왜, 남편이 후유증이 심하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고 붕어빵 장사를 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일도 아닌데 하반신을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재활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이런 사정까지 말하면서 신우와 저에게 빌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에게 들어간 돈 때문에 정말로 수중에 돈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신우는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시모가 자기에게 했던 짓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후 저는 신우가 도와준 덕에 자립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신우는 자기 회사에 격리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며 제 취업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었고요.
저는 신우의 회사 직원이 되었죠. 그래서 신우는 제 회사 대표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는 평범하게 사원과 대표의 위치에서 일을 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우와 올케 사이가 되었죠. 거기에다 정말 고맙게도 신우의 도움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앞서 시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혼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전해들은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따져 물었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히 이혼이란 말이 그 입에서 나와? 사람을 이렇게 반병신으로 만들었으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혼을 할 생각을 해? 어디? 당신들이 나를 사람 대접은 해준 적이나 있고? 내가 임신했을 때도 찬물에 발 담그며 이불 빨래 시키던 사람이 당신 엄마였어. 그리고 당신이란 인간은 애가 있거나 말거나 밖에서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이나 마시며 집을 잘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이었지. 남편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움찔하면서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사고를 당한 건 모두 내 책임이라며 뒤집어 씌우고 집에서 쫓아냈어. 내가 나가던 날에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알고 있어? 모르겠지. 평소에 다른 여자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아주 바빴을 테니 말이야. 지금 이 병원에서 또 얼마나 놀고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남편은 제 말이 아니라며 반박을 했지만 이 인간이 아무리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해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에 다 예상이 갔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위자를 받긴 어려웠지만 대신 확실한 증거로 양육권은 받아올 수 있었죠. 게다가 제가 말한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란 것을 다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두어 재산 분할도 톡톡히 받았는데요.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양육비를 시모가 그 나이에 일하면서 대신 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뭐 사실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받을 것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신우 말이에요. 사실 신우는 시모한테 미성년자 때 발생한 양육비 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하려면 양부모님께 파양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신우는 시모한테 복수하려면 파양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걸 아는데 양부모님에게 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하더라고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걱정이기에 전 그저 힘내란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신우, 아니 대표님이 좋은 일이 있다며 직원들한테 비싼 간식을 쫙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슬쩍 대표실로 부르더니 하는 말이 양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파양해 줄 테니 계모한테 복수를 하라고 하셨다는군요. 그래서 신우가 변호사 선임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 거라고. 시모는 지금 있는 재산까지 아주 싹 다 뺏기게 생긴 겁니다. 제 양육비는 뭐 이래서 대충 준다 치더라도 신우에게 줘야 할 금액은 양육비에 비할 게 아니었으니까요. 신우 말로는 유류분 청구 소송하는데 증거 수집부터 증언, 증인들을 다 모아야 해서 소송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라도 그 인간의 피를 말리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모가 지금 소송까지 걸려서 개털이 됐다며 저한테 양육비를 못 준다고 발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다? 저 또한 안 주면 바로 소송을 걸겠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 늙은 자기 얼굴 봐서라도 좀 봐주면 안 되냐 하는데 봐줄 사람을 봐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물건 버리듯이 하더니 그 업복 그대로 돌려받는 시모랑 남편놈. 저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참, 딸아이는 그래서 지금은 저와 함께 지내는 중이에요. 당분간 제가 목돈을 조금 모을 동안 예체능 쪽 학원을 다니지 못할 수 있다 말을 했는데 딸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학원도 아니었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 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염치가 없지만 대표님께 갚을 이야기라도 꺼내볼 생각이긴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저의 사정으로 뺏을 순 없으니까요.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겠지만 권성징악, 이 말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뭐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진리니까 말이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오는 추석 명절 다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